예, 반갑습니다. 받은 오이찬 변호사입니다. 아까 우리 안건희 변호사님이, 교수님이 잘 아까, 한국에서도 그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심지어는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산자부 산하 한국 그 가이드라인이 잘 준수 홍보되고 있는지, 또 그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주선 조정을 하고 있는 그 NCP 그 위원회 이제 위원으로서 그 NCP 활동 또 심지어는 한국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 활동에서 유의할 점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참고로 좀 제가 뭐 양해 말씀 내지는 제 한계점은 뭐냐면,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법률가로서 주로 이게 사실은 이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내지는 NCP 활동에 들어오기 전에 유엔 차원, 유엔 인권조약을 한국 정부가 잘 지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권단체 소속을 오랫동안 하고 시민단체나 어떤 인권기본 피해자 입장을 많이 이제 담당을 해온 그런 사람이고, 다행히 지금은 이제 NCP 위원 4년 5년 차로서 그나마 기업의 입장이나 그런 입장도 많이 이해는 하고 있지만, 행여 제가 저는 지금 제 입장은 시민단체를 옹호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반대로는 오늘은 우리 이제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 다국적 기업이 많다 보니까 어느 사이 우리도 한국 내 우물한 그 개구리처럼 한국에 있는 기본 법령을 넘어서서 어느 날은 저 OECD에서 그 제정하고 집행에 신경을 쓰고 있는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유의해서 사업을 하지 않을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제 발표는 아까 말한 제 개인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 이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실무적인 쟁점은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고, 현재 심지어는 어떤 해당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한국 지금 NCP, 심지어는 뭐 참조로는 다른 나라 다국적 기업, 우리나라 기업이도 다른 나라의 NCP, 다국적 기업들 그런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에 또 피의 신청인으로 그 뭐 제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이의 신청 사건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유의해야 될지 이런 점을 좀 설명드리고, 그 이제 그게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입니다. 근데 그 배경으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전제가 되는 그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이 무엇인지, 특히 이제 이번에 저도 산자부를 대표해서 그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최근에 6월 달에 최신 가이드라인이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뭐 우리 안 교수님이 말씀도 해주셨지만, 특히 인권과 환경 측면에서 지금 그 공급망 그쪽에 이제 그런 인권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현실을 OECD 사무국이나 OECD에서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폭 그 가이드라인이 개정되고 보완된 점이 있었다. 또 심지어는 지금 뭐 사건이 뭐 많이 없으시겠지만, 실제로 저도 이제 한 4년 5년 그 한국의 그런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한국 기업이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이의 신청 사건에 대해서 심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사건이 제기됐을 때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유의해서 일처리나 또 심지어는 뭐 회사 내규로서도 정책이나 어떤 실행에 있어서 유의할 점이 무엇인가,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 강의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지금 목차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이 무엇인지, 다국적 기업의 가이드라인의 의의라든가 그 내용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생각되는 그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피해를 본 당사자 범위가 되게 넓죠. 그 당사자들이 피해자라고 그냥 총칭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이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그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된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마지막 세 번째는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 NCP 위원회가 현재 담당하고 있거나 처리했던 사건에 대한
소개를 해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길게는 가이드라인의 일반적인 개념이나 그 일종의 규범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나머지는 궁극적으로 그것이 사건화됐을 때 어떻게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듣게 되시면 그 앞으로 어떤 정책이나 회사를 운영할 때 어떤 점을 유념을 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오늘 강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작년에 한번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참고 제 강의를 위해서 혹시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강의를 들으셨거나 뭐 저 말고도 그런 내용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분, 두 분. 아유, 너무 없네요. 그럼 할 수 없이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까지 포함해서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특히 유럽 가서 느꼈던 건데, 그 OECD 가입국은 물론이고 자진해서 OECD 그 멤버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거기 정책에 따르겠다고 한 나라가 14개인가 17개인가 까먹었는데, 그런 나라가 상당히 많은 점에서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뭐 너무 얘기하면 길고, 그 정도로 특히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는 어떤 우리가 아시아는 제가 그냥 뭐 결론만 얘기하면 아시아의 대표적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 같은 그런 나라들은, 적어도 인도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인 여러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적인 힘이 센 나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제가 인권을 좀 해서 그런지 인권이나 환경 그런 분야에서, 심지어는 공동체적인 가치 측면에서 어떤 국내 법령의 강행적인 규범 말고 어떤 인간으로서, 공동체로서 어떤 그 공동체의 일원이기만 하면 일원으로서 대접을 해야 될 그런 기본적인 가치 규범을 만들어 놓고, 강행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그런 선언적이고 도덕적인 규범에 대해서 잘 따라야 된다, 이런 것을 전 세계 6대 대륙 중에 가장 모범적으로 실현을 하고 있는 나라가 저는 유럽이라고 생각하고, 자랑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아시아에는 상대적으로 아시다시피 아시아 대륙만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지역 공동체가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보면 한국만이 그래도 유일하게 유럽에서 말하는 그런 규범을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산자부는 물론이고 우리 기재부나 정부기관에서도, 법무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권위는 물론이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충분히 예상되지만 선진국이라는 점에서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또 다국적 기업이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그 미치고 있는 기업 활동에서 미치고 있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지금 말하는 이런 가이드라인은 정말 국내에서 말하는 어떠한 도덕적인 어떤 규범 선언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이것을 모르고서는 이제는 더 이상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데도 엄청난 영향과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제일 아마 중요한 내용이 그 얘기가 아닐까. 앞으로 상세한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런 강론적이고 미세한 부분은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오늘 이 강의나 오늘 이런 세미나 이 모임이 왜 생겼느냐,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장점인 거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그 기업 활동 분야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인권, 환경, 노동, 근로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책임을 우리나라가 부담하고 있고, 그런 부담이 어떤지에 대해서 기업 하나하나, 또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이 유의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우리 그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점만 여러분이 오늘 그 인식만 해도 오늘 강의는 제가 성공한 거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는 그만큼 이 내용이 아직은 제가 미리 좀 김을 확 빼는 거지만 굉장히 선언적인 내용이고, 굉장히 아직은 아주 이것을 국내적으로 지금 반대로는 앞서가는 나라라면 역시 유럽에서도 네덜란드나 그 노르웨이, 핀란드 이렇게 앞선 나라들은 이 지금 제가 말하는 좀 약간 허탈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 규범이 아직은 바인딩한,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나 바로 그럴 강행적인 부담이나 제재를 부담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지금 말씀드린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선진국들은 이것을 이미 강행규범으로 이상으로 정도로 느끼고 이것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제가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이 좀 운이 나빠서 한국 NCP에 제소가 되지 않고 그런 관련된 사건이 아까 말한 그런 나라에 제기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그 나라의 그 강행규범 같은 그런 기준에 따라서 그 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런 심각한 점을 알고 있어야 되는 점, 계속 강조되는 점이 이거 너무 중요하다. 사실 앞으로 되게 중요하다. 우리 한국은 이것을 의식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지금 아까 뭐 다른 이미 벌써 상식인 수준에서도 이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여기 쓰진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유엔 활동을 하다 보니까 놀랬던 게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다국적 기업들의 활동이 어떤 한 나라의 그 나라 인권 사항보다 다국적 기업 한 기업의 그 정책이나 그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한 나라의 내부 국민에 대한 인권 탄압이나 인권 침해 활동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이 퍼져서 유엔 차원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인권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 실제로도 해보니까 우리나라 삼성 같은 그런 하나의 기업도 아프리카 많은 나라에 한 나라의 GNP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클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뭐 나이키나 이런 그 벌써 많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그 노동력을 착취하고 뭐 커피 이런 얘기 너무 많으니까 실제로 기업 활동이 좋든 싫든 간에 할 수 없이 속성 자체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이윤을 남기다 보니까 그 어떤 인권, 환경, 노동, 고용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런 기업이 기업 자체의 이윤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것으로 넘어갈 수가 없고 어떤 우리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어떤 국가의 인권 문제가 더 이상 그 나라 국가의 인권 문제로 끝이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평화와 안정과 인권 전 세계 인간의 존엄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 유엔 인권 규범이 만든 것처럼 한 지금 보시면 76년, 1945년, 48년도에 유엔 규범이 만들어져서 어떤 나라들이 인권 조약에 가입했든 안 했든 그 유엔의 회원국이 되는 순간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국가가 미리 정해놓은 유엔이 정해놓은 인권 규범에 따르고 해야 되는 의무에 종속하게 된 것처럼 1976년도 이후로 OECD 유럽에서 기업들이 지켜야 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유엔 회원국이 아까 국가가 부담하는 것처럼 OECD 가입국은 가입국 내에 있는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이 돼서 아까 말한 그런 세계적인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된 경우에는 그 모든 그런 이렇게 그 가이드라인에 말하는 규범의 지침을 따라야 된다는 거가 생겼고 그 여기 이제 보면 이제 뭐 나머지 그 실질적으로 그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지금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이 아까 전 시간에도 많이 강조가 된 것 같은데 ESG 평가 요소가 되고 있고 또 해외 이 평가 기관에서도 지금 이의 신청 사건의 결과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의 신청 사건에서 어떤 위반 여부가 됐다거나 이의 신청 사건이 제기됐다든가 이런 것을 결과를 반영하게 돼 있고 또 기관 투자자들도 이 준수를 해라 다국적 기업인 경우에는 가이드라인 준수를 권고하고 있는 게 생겼고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다 가이드라인이 완전히 소개되고 그걸 따르도록 홍보가 되고 있는 그런 사실이니까 결국 되게 중요하다는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아주 뭐 너무 개념적인 설명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진짜 가이드라인이 뭐냐? 아까 미리 얘기 말씀드렸죠. 이거는 한마디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진짜 굉장히 좀 김이 빠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법률가들로서는 그러면 뭐 도대체 뭐 하려고 만든 거냐. 그런데 이제 이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발런터리 여기 뭐 저기 나중에 규범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거다.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거다. 그래서 또 기업이 다국적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샘플이다. 그런 관행을 따라야 되고 근데 이것이 있다고 해서 차별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기업의
적용되는 동일한 기준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다국적 이 의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이 설명이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나이키 미국 나이키를 상대로 그 어떤 지금 공정위에 제소를 했는데 지금 나이키 같은 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이키에서는 아예 하청업체들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그 지켜야 될 다국적 기업들의 하청업체들이 또 하청업체의 그 체인 있잖아요. 공급망 그 체인에서 지켜야 될 것을 선언문을 한 10개씩 회사에 붙여놓고 그것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그 나이키 본사에서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실적으로 안 지키고 이제 탈법으로 그걸 피해 보려고 뭐 온갖 꼼수를 써서 문제긴 하지만 그 정도로 그 다국적 기업,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이건 좋은 예니까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수출입은행 같은 데서도 다 요새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많은 기업들이겠지만 ESG는 물론이고 저는 다국적 기업들의 많은 원칙을 내재화시켜서 그 회사의 내부 준칙화시켜서 그걸 선언하고 따르겠다고 하고 있을 정도니까 이제는 그냥 아까 말한 구속력이 없다.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반드시 기업이 경영을 할 때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센 얘기가 된 거죠. 얘가 이제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이 뭐 배경은 좀 나오니까 이거는 아까 76년도에 이름은 자꾸 바뀌었습니다. 요게 관련된 다국적 기업의 활동에 되는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어서 그때는 아까 이제 뒤에 그 소개도 있지만 챕터에 가이드라인 챕터에 뭐 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반 정책이 있고 정보 공개 그 분야를 보면은 이런 분야 이때는 보면 알다시피 76년만 해도 인권 환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개정을 통해 가지고 현재 이름 자체가 이제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기업 책임 경영 RBC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으로 만들어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 때 개정된 것이 12년 뒤에 올해 6월에 최종적으로 이 그동안의 문제점을 반영하고 앞으로의 그런 현실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개정안이 돼서 오늘 소개해드릴 것이 개정안인데 자세히 설명을 원래 준비를 했는데 얘기를 이제 사무국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자세한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머리만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해봐야 오히려 여러분이 헷갈리고 나중에 그건 다 찾아보면 자료가 요새는 뭐 아직은 개정안의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지금 벌써 산자부에서도 개정된 걸 아는 벌써 배포 띄워놨으니까 보시면 알고 뭐 요새는 다 번역도 되니까 되고 실제 내용은 큰 그림에서만 이해하면 되니까 저는 뭐 그것도 과분하다 싶은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가이드라인 구성은 아까 말한 대로 개념 원칙, 일반 정책 이렇게 되고 아까 안 교수님이 잘 소개를 하던데 4장의 인권, 5장 고용, 6장 환경 이게 돼 있죠. 경쟁 조세까지. 큰 틀에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정리한 건데 이번에 개정할 때 그 배경을 보면은 아까 이제 미리 설명했으니까 그전에는 인권 환경에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2011년 이후에 그 기업 책임 경영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 이름도 바뀌면서 인권 환경 분야가 추가돼서 이번에도 인권 환경 분야가 굉장히 강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여기 빠졌는데 뒤에 이의 신청 사건에 있어서 그 평가 기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무서운 조항이 제 생각에는 생긴 것 같아요. 나중에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전에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까지를 우리 사무국에서 발표를 못하도록 그 다음에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들에 대해서 후속 조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그 해당 이의 신청을 제기당한 기업들이 열심히 했니 안 했니 이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해서 기업이 부담을 느낄 만한 어떤 뭐 영어로 말하면 티스 이빨이나 강제 조항이 없었건 비해서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실무적인 인권 환경 분야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처리 과정에서 아까 접수할 때 기준도 굉장히 명확하게 됐고 제 생각에는 접수 기준이 되게 넓어졌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의 신청을 당하기가 되게 쉬워졌다.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는 이의 신청을 당할 가능성이나 여지가 되게 높아졌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다음에 신청 NCP 위원들이 심사를 해보니까 여기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 그동안에는 의도적으로도 위반 여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는데 지금은 재량에 의해서 위반 여부를 밝힐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타격이 클 수 있다. 또 하나는
후속 조치 서로 그 주선 협상을 했을 때 그 피신청인이 주로 이제 피신청인 안 그런 경우도 있긴 있죠. 신청인 시민단체에서도 좀 소극적인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저도 있었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다국적 기업에서 주선 알선을 서로 주선 알선을 했을 때 소극적인데 그렇게 소극적인 경우조차도 필요한 경우에는 그 최종 평가 NCP 최종 평가할 때 그 내용을 넣을 수 있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앞으로 만약에 지금 말한 이 신청 절차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게 되면은 그것이 공표되고 또 아까 말한 이런 자료가 저기 ESG 다른 나라 그 평가에서 나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세진 그 내용이다 이런 정도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좀 나중에라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이 절차가 이렇게 개정을 할 때까지 절차가 참 잘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무국에서 초안을 만들고 이 공공협의라고 해가지고 각국의 대표단이라든가 이해단체 여기 이제 아까 설명을 좀 빠뜨렸는데 2011년 할 때부터 이제 이런 우리 기업들은 너무 기업하느라 바쁘니까 이런 실질적인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라든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실제 관심 있는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기업들을 대표하는 전문가 그룹을 만들고 노동자를 대표하는 전문가 그룹을 만들고 또 인권을 대표하는 전문가 그룹들 여러 걸 만들어서 그거를 기관 이해 투자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런 사람들에서 아까 각국의 대표단에서 이런 법을 최종 확정하기 전까지 기업을 대표로 하는 그 자문단에다가 의견을 구하고 또 아까 노동을 대표로 하는 자문단, 인권을 대표로 하는 자문단의 의견을 구하고 각국 대표단에다가 자문을 구해서 그거를 한 것이 퍼블릭 컨설테이션이거든요. 그걸 구했는데 퍼블릭 컨설테이션 한 사람들이 뭐 몇백 건을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이렇게 아까 그 해당 분야를 쭉 거쳐서 내용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 관심 있는 분야와 현실을 반영한 거죠. 아까 2011년도에 부족했던 부분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거 사실 보면 일반 정책에서 많은 이해 관계자나 각국 그 당국들이 인권 옹호자나 이런 얘기를 좀 써달라. 의미 있는 인권 관계자 참여에 대한 얘기를 이번 개정안에 넣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사장 인권에 갔었어도 인권 옹호자들 얘기라든가 원주민 토지권에 대한 얘기를 써달라. 성별에 대한 얘기를 써달라. 또 심지어 내물에 가면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거나 집합행위 이런 담합행위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써달라. 이런 얘기를 쭉 썼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2부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행 절차 이거는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의 신청했을 때 어떻게 되는 절차에 대했을 때 거기에 NCP 이런 구조 내에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를 아예 포함을 시켜달라. 그다음에 NCP 역할을 좀 분명히 써달라. 1차 평가 기준이 좀 모호한 것을 정리해달라. 그다음에 그 1차 평가를 한 경우에 NCP의 결정에 대해서 그 내용을 결정 내용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후속 조치해달라 이런 내용이 반영이 돼서 만들어진 게 지금 개정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떤 문제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건 이제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시간이 좀 없으니까 되게 관심 있는 분야가 뭐였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 밑에를 보시면 여기에 기관 아까 기관 이해관계자는 아까 제가 노동, 뭐 기업, 뭐 인권 이렇게 그 담당자들 관계자들 의견을 묻고 대표단의 의견을 구했더니 OECD 와치 이건 인권 쪽을 많이 담당하는 기관 담당자인데 여기는 원주민 인권 옹호자들 역할을 강조한 얘기를 좀 강조해서 이번 가이드라인에 반영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여기는 이제 근로자를 대표하다 보니까 근로자 권리에 대한 문구가 편집 과정이 축소된 거에 대해서 아까 이제 사무국에서 초안을 냈을 때 우려를 표현했고 이 비약 같은 데는 기업을 담당하는 데인데 다운스트림 실사가 너무 광범위하다 이런 얘기가 돼서 나중에 이런 소비자들까지는 그런 이제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축소가 되는 그런 결과가 개정안에 반영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냥 결론만 평가를 할게요. 이거 너무 이제 설명을 원래 이걸 다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핵심 내용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이번에 2023년도 6월에 개정 확정된 가이드라인은 2011년도 개정된 거 다음에 10년간의 이런 내용을 반영을 해서 이해관계자라든가 각국 대표단 의견이 반영돼서 실무 책임자 회의까지 마치고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모든 이해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되고 이제 6월 달에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전문가 그룹에 대해서 지금도 현재도 여기에 대한 평가가 나왔는데 제가 그것까지 소화를 못했고 6월 달에 나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이제 이거 마지막에 각국 대표단의 의견을 취합하는 3월 달 말에 회의에 가서 제가 직접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으니까 제가 또 아무래도 이거 개인적인 거라고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은데 이거 좀 아쉽긴 해요. 이제 이게 너무 얘기가 길으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떤 거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오늘 뭐 사실 제가 할 얘기 큰 틀에서 이 가이드라인의 실제법적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좀 끝날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생각할 때는 아쉽기도 한데 그 서문에서 이제 이거 가지고 하루 이틀 심각한 논란이 있었는데 가이드라인이 각국 그러니까 대표 이 OECD 회원국의 법률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엄청 토론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가이드라인이 각국의 법률에 지침이 된다고 하자 이런 센 이론 뭐 프랑스나 이런 센 나라부터 이걸 말이 안 된다. 가이드라인은 원래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모델 샘플이고 어떤 역할에 대한 도덕적인 준수지 바인딩은 아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 타협하기로는 결국에는 각국 법률에 디테일한 지침이 될 수는 없다. 디테일한 지침은 될 수 없다. 그렇지만 여전히 어떤 그 도덕적인 기준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런 정도에서 타협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떤 각국 법률과의 한계는 있고 그렇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인권 옹호자라든가 이런 환경 분야에서 여러 가지 보면은 굉장히 넓은 쪽으로 기업 활동에서 인권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기업 활동 자체가 미치는 환경 영향 이외에도 기업이 거래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그 당의 기업 자체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거래를 맺고 있는 말하자면 공급 그 실사망 제일 끝에 있는 기업들의 활동 그 관계를 통해 가지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나 그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폭넓게 규정하게 된 점,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혁명적인 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가 추가가 돼서 개정 가이드라인에 들어갔다는 점. 시간이 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몰아서 이의 신청 사건의 경우에도 옛날에 이제 나중에 그 경험해 본 사람이 한두 명 제가 보니까 계실 텐데 그전에는 제가 보기에도 유엔이나 무슨 한국의 법률보다도 이의 신청 뭐냐면 이제 이의 신청을 제기할 때 이거를 NCP 자체에서 접수해서 심사를 할 것인지 1차적 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우리 안 교수님 얘기했지만 우리 산자부 자체에서도 저도 이제 그걸 많이 경험했었는데 한 6년, 5년 전만 해도 이 똑같은 그 접수 기준이 있었지만 그걸 너무 굉장히 좁게 적용을 해가지고 그 접수하지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건 중에 한두 건 접수를 할까 말까 그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아예 이의 신청 근데 그때도 용어 자체가 이 얘기를 한번 여러분 이제 머리 아프시니까 이의 신청 사건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기준 자체가 이건 너무 법률적인 용어인데 그 기준 자체가 플라저블 어떤 사건 했을 때 옛날에는 굉장히 그 이의 신청을 한 사건 자체가 굉장히 머티리얼 굉장히 중요하고 뭐 심지어는 뭐 substantially 뭐 머티리얼 이렇게 굉장히 센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그냥 해당 기업들 활동이나 나쁜 영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정도가 그런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해야 돼요. 그냥 웬만한 뭐 기업 활동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건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활동이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머티리얼 중요해야 되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예 이런 가이드라인과 연관했을 때 그런 플라저블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인데 51%만 그 관련이 있다. 기업이 위반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경우가 플라저블이라고 쓰고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을 쓰질 않아요. 근데 이번에 그 기준 할 때 아까 머티리얼이니 substantially 뭐 이런 얘기를 싹 빠지고 플라저블 확인을 하면 된다. 제가 설명이 좀 잘 안 된 것 같은데 가이드라인의 그 기준이 쭉 있을 때 지금 피해자들이 문제 삼고 싶은 행위가 가이드라인 위반한 것으로 플라저블 51%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51% 굉장히 큰 거거든요. 51% 정도만 되면은 그거를 접수를 해라. 그렇게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이 신청 사건의 평가 기준에 명확하라고 했지만 이 말은 평가 기준이 아니라 이 신청 사건을 NCP가 접수할 때 기준이 명확하게 됐고 굉장히 허들이 낮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벌써 여러 번 얘기했지만 NCP가 이 신청 사건을 다 검토하고 최종 성명을 낼 때 기업이 가이드라인 아까 설명드린 그 라인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의도적으로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데 의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또 후속 조치도 강조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점이 돼서 제가 너무 앞에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한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런 것을 잘못했을 경우는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 쭉 보면은 이런 것을 제대로 잘 안 했을 경우에는 과징금도 받고 매출액의 2% 벌금도 받고 공공조달 대상 업체에서 빠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니까 네덜란드 세잖아요. 이런 거 잘못했을 때는 매출액의 10% 벌금 이렇게 세졌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한국 NCP 활동 쭉 있는데 나머지는 제가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 지금까지 한 사건이 29건이었었는데 그동안에는 제가 결론만 얘기하면 한 5, 6년 정도만 해도 산자부가 또 NCP가 소극적이어서 접수 자체를 안 해주다가 지금은 좀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반 이상 거의 접수를 다 해주고 있다. 굉장히 접수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접수를 했을 때 접수한 다음에 1차 평가할 때 접수 여부를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여기 밑으로 가서 주선 제공이나 조정을 하게 돼서 어떤 진정인이 원하는 그 주선을 하고 이루어지면 공표도 하고 미합의 시에는 권고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런 모습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이제 된 것 같고 심지어는 주선 조정을 하고 있느냐 여기 뭐 이상희 교수님도 와 계시지만 이상희 교수님하고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서 모범적인 사례도 있었고 이게 쭉 그동안에 그 자료를 보시면은 어떻게 됐는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주섭씨 말씀드리는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리는 거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요약하면 되게 중요하다. 그냥 이게 막연한 것 같지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아마 기업에 있는 분은 느끼실 거예요. 유엔의 그 유엔 규범하고 똑같다. 유엔 규범도 강제력이 없죠. 근데 기업들이 왜 무서워할까요? 아니 국가가 왜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유엔 규범은 강행력이 없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반 내용을 강제력이 없지만 유엔 총회나 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그걸 심사해가지고 공개하고 유엔 연례 보고서에서 홍보를 하고 있죠. 홍보를 하고 있죠. 그 유식한 말로 네이밍 앤 블레이밍. 어떤 나라 위반한 나라를 찍어서 그거를 전 세계 국가나 전 세계 사람들한테 홍보를 함으로써 그것을 강행력 있는 것 못지않게 추구를 했어요. 대표적인 게 한국의 경우에도 양심재병거부 그런 것도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국가가 받는 압박감을 센 것이죠. 이것도 이제 설명을 아까 미리 말씀드렸는데 NCP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만약에 위반했을 때는 우리 그 NCP위원회에서 지금 말하자면 어떤지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뭐 회사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 회사가 환경규범, 노동규범, 인권규범 어디를 위반했다. 그걸 쓸 수 있게 지금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써버리고 그다음에 후속조치 이런 부분에서 협상 같은데 그 노력을 안 했다. 이것을 공표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홈피 가면 OECD 홈피까지 그거를 다 띄워놓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딴 나라에서도 다 알게 되는 거고 이제 다국적 기업이니까 그 나라 활동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나라에서 OECD 홈피에 들어가면 삼성 뭐 우리 지금 문제가 좀 우리나라 포철 뭐 다 지금 다국적 기업도 웬만한 기업들이 다 지금 벌써 이 신청 사건에 피 신청으로 다 제기가 돼 있죠. 그런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는 아까 말한 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다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 그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그 먼 나라 OECD의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한국의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 유념하고 그런 위반 사항이 없도록 그 내재화된 규범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강행 규범이 실질적으로는 강행 규범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상 발표를 마치고요. 혹시 뭐 질문 사항이 있을 때 그때 가서 또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